네,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띄웠는데요. 어제 1차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특위 멤버인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도 맡으신 분인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으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네요. 네, 뭐 짐을 졌습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을 그러셨죠. 하고 이제는 좀 지구만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탄소 중립 활동만 열심히 했는데 독수리 오영재셨구나. 네, 어쩌다가 다시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특위 첫 번째 회의가 어제 열렸다면서요? 네, 어제 아침에 열렸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일단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가장 크게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민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사로 바로 들어갈까요? 단도직 뭐 거두절미하고. 네.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가 지금 보도가 다 다르고 또 그 목소리도 좀 갈리던데 정확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위 입장이 뭡니까? 일단 종부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큰 기조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소위 벼락거지라고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죠. 1주택은 1주택대로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냐, 왜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주택자는 늘 이제 불만이 있었고 이런 이제 층위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최초의 원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첫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시발인데 그때 다주택자 등록을 하게 하면서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줬죠. 그렇죠. 종부세는 이제 면제해주고 임대 후에 이제 매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 때도 대폭 깎아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래서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는 문제들이 생겼죠. 그 후에 이제 법인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영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졌던 이런 전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거여서 일단 기 혜택을 준 다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들의 혜택을 현재 단계에서 축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좀 안정된 집값을 공급할 수 있는지 1주택자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소위 종부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초기에 이제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을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이 부동산 특위와 관련해서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안 발의까지도 이루어졌죠. 이제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특위에서는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종부세의 대상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논의의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는 볼 예정인데 주요한 무슨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 그러면 일단 최인호 당 수석 대변인이 했던 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네요. 그러니까 논의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긴 할 텐데 중점 과제는 아니다. 중점 과제는 아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그러니까 둔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어제 비슷한 그 발언을 하던데 그게 그러면 그 공식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후순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두 번째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공시가 이제 그 선정이 다 끝나서 과표 기준이 잡힌 게 6월 1일이라면서요.
그럼 그 전까지 모든 그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일정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부과 시점 그건 지방세잖아요. 그게 6월 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종부세는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지 않고 5월 안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아니라 11월 이제 부과 전에만 하면 된다. 후순위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전체의 지금 논의의 기조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고 지구사적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거거든요. 예. 이 부동산 특위가 해야 될 일은 결과적으로 이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이것이 다시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총선 때도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온 거 기억하시죠? 당 안에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월로 시간이 후순위로 가면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선과 시간적 어떤 그 간격이 좁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대선 논리는 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부세 완화 이야기는 더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습니까? 대선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이 문제인데요. 예. 과거에는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얼마든지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매집할 수 있는 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책에서 소위 2주택자의 취득세와 3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올려놓고 또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집하는 것도 문을 닫았고 법인이 참여하는 것도 문을 닫아서 네. 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룸은 이제 상당하게 닫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근데 여전히 이 이사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새로 공급되는 주택 공급량이 아직 이제 시장에 현실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예.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과거하고는 좀 제도가 많이 달라진 것들을 감안해서 1주택자 중에 이미 이제 고가로 올라선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고가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다주택 이런 거 범위를 이제 넓히면 이제 워낙 얘기가 뻗어나가니까 하나만 뽑아서 지금까 질문드리겠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며칠 전에 1주택자든 2주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생필품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이런 어떤 발언을 좀 종부세하고 연결을 지으면 종부세 완화 기조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주택자가 그러니까 그게 뭐 실거주 목적이라고 만약에 이제 주장을 하면은 아무 하더라도 합산 금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도 검토 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그 취지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건네 듣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뭐 지방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다가 뭐 상속해진 집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끔 주말이나 뭐 휴가 때 가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소위 임대소득 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이것은 철저하게 막자는 취지가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의원님의 그 쓰신 단어와 생필품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단어는 지금 별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네. 저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등록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760채를 소유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그 20등까지 가지고 있는 총 주택 수가 7,000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제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이 사회정의에 맞겠냐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면서 네. 우리 사회가 가급적이면 주거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원천적으로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희망을 좀 주고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적정하게 세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질화해보자. 이런 취지를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당장 급한 건 재산세인 것 같은데 네. 5월 안에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 일각에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면제 대상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특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인데요. 거기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좀 적정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네.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공시가 현실화 부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던데 혹시 이것도 그 지금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지, 예. 그러니까 공시가를 캡을 씌워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거는 시가가 있으니까 그 적정하게 올라가되 예.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지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이제 큰 방향으로 놓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거는 5월 안에 그러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소급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 소급하기 이전에 법안을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대한 그 공시가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넘겨달라라는 얼마 전 야당 소속 그 5명 시도지사의 주장은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전국적인 이제 행정의 통일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자체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그 해당 지자체의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예. 정책을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뭐래서 이제 그 지금 국세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좀 돌려달라라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그 요구도 지금 검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종부세가 국세라 그걸 걷어서 지방에 나눠줬는데 그렇죠. 이 종부세의 특성상 예를 들면 그 종부세로 걷는 돈은 예를 들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를 바꾸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종부세로 거치는 세금을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특정한 용도로만 쓰게 한다. 네, 그런 거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논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둔 돈을 왜 그냥 지방에 나눠주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오세훈 시장 논리를 보니까 종부세 전체 걷어들이는 금액의 60%가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서울시로 떨어지는 건 10%밖에 없더라. 이런 논리를 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혜택은 그 서울시가 보고 네. 뭐 그런 건데 세금 서울시에서 다 내는데 왜 돌아오는 돈은 적으냐 이거죠. 지금 국가의 재원 배분이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가거든요. GTX, A, B, C 노선 뭐 이런 게 깔리고 그러면 더 집값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국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이런 과제들까지 다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이 정도로 하고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 수석 부대표를 모셨으니까 네. 의정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제 그 지금 1호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의정 과제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숙제이고요. 네. 최근에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었잖아요. 지금 조금 이제 잦아들긴 합니다만 이 백신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과 코로나 방역 이 문제도 이제 심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민생과 관련한 뭐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숙제들이 있어서 손실 보상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당 입장 정리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여러 가지 피해 지원을 해왔지만 예. 국민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로 생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 문제를 적정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급해서 보되 다만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보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요. 아니 근데 의원님 종합적으로 본 게 지금 몇 달이잖아요. 그럼 일단 결론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이것만 처리하자고 하면서 다른 거는 끼우지 마라고 하면서 그 사실상 이것만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산업이 내 중소벤처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실보상제는 후순위로 놓은 겁니까 야당이? 그것만 처리하자. 손실보상제만? 네. 그 외에 야당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야당이 지금 계속 반대하는 법안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해서 그 여야의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쟁점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다른 허들 때문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하는 걸로 해서 손실보상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대체로 의원들의 생각이고요. 정부는 여전히 이제 재정적인 여건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행정명령에 따른 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인데 코로나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직접 제한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본 업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거기서 생기는 소위 차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짧게만 여쭤볼게요. 법사위원장 안 넘기는 거죠 야당한테. 그렇게 당 입장 정리된 거 맞습니까? 네, 일기 원내 대표단의 협상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에서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졌습니까? 원내대표 마음속에서는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 밖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